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권의 인적 쇄신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패배 이후 국무총리, 대통령실 비서실장, 여당 비대위원장 모두 물러났지요. 패배의 충격 속에서도 이를 수습하고 국정을 이끌 여권 지도부 후임 작업에 속속 착수했는데요. 민주당 출신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에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비준에서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국무총리로는 야당 호남 출신들이 거론되는데요. 협치와 통합 컨셉인 겁니다. 한보경 기자입니다.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후임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우면서도 김대중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과 민주당 대표를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대통령께 인정받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 통합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인정받고 야당의 동의 없이는 총리 임명 자체를 할 수 없는 데다 남은 임기 192석 거대 야당과의 협력 없이는 원활한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점에서 야권 출신 인사로 소통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권 출신인 만큼 민주당이 무조건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총리와 비서실장 모두 가능한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호남 출신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노무현 정부 대통령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총리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립니다. 야권에서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주호영, 권영세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도 거론됩니다. 대통령은 여러 통로로 후임 총리 인사에 대한 추천을 받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총리 인선을 통해 총선 패배 후 대통령의 스타일이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관섭 실장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르면 주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전 장관, 장제원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됩니다. 다음 주 총선 결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으로 이르면 모레 새 비서실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후보군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과 장제원 의원은 대통령과의 신뢰가 깊어 손발을 맞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후배인 이 장관과 대선 캠프를 이끌었던 장 의원은 정권 중후반 비서실장으로 늘 거론돼 왔습니다. 정치 행정 경험이 풍부해 여소야대 국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 험지에 출마한 원 전 장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과 소통이 되면서도 인적 쇄신 차원인 만큼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인물이 비서실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는 메시지를 낸 바 있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장 인사를 마무리한 다음 주 대국민 담화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로 여당도 지도부 공백 상태죠. 당내 의견을 종합해보면 차기 당권에서 나경원 당선인 이름이 가장 많이 거론됩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들의 연판장 사퇴로 물러난 바 있죠. 친윤과 비윤 쪽 모두 거부감이 적은 게 강점인데 일각에서는 쇄신의 의미로 김재섭, 김용태 등 청년 당선인들의 지도부 입성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중진 의원들과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진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어떻게 이 당을 수습할 것인가 결정을 하겠습니다.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의 조기 개최 여부 등이 안건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차기 당권 후보로는 나경원 당선인이 가장 앞서 있다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윤계의 연판장 압박에 물러난 경험이 있어
정권 심판론에서 비껴나 있으면서도 친윤들의 반감도 적어 친윤과 비윤 진영에서 모두 무난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수도권 험지에서 살아남은 인지도 높은 중진 중에는 안철수 의원도 거론됩니다. 친윤 진영의 권성동 의원과 살아 돌아온 윤상현, 김태호 의원도 오르내립니다. 당에 변화를 줄 새 얼굴이 필요하다며 이번에 당선된 30대 청년 정치인 김재섭, 김용태 당선인이 지도부 전면에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 지도부 인선을 두고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차기 당권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지금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반성할 때라며 벌써부터 당권을 논하기 시작하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번 총선 전후로 달라진 여당 기류를 벌써부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여권에서 반대해온 최상병 특검 법안을 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인 여권 태도를 촉구하는 내부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며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보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을 제대로 된 대우를 해드리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최상병 특검법은 최상병 사망 사건 처리 과정에 국방부와 대통령실이 개입한 의혹을 특검으로 밝히자는 내용으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정치적으로 넣어놓은 독소 조항 수정을 전제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불문에 붙이지 말고 풀어내야 될 것은 좀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요청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이걸 마냥 묵과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의결을 준비 중인데 200표 이상 찬성이 나올 경우 통과됩니다. 이번 선거에서 범야권이 확보한 의석은 총 192석,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해도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됩니다. 당내 한 중진 의원은 자기 정치를 위해 당을 곤란에 빠뜨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여권 차기 대선 주자 1위 한동훈 전 위원장의 재등판 시점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 주변에 재개 시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의견이 엇갈린다네요. 차기 대권 구도의 기로에 설 수도 있는 선택이라 그 결정에 주목됩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총선 패배 후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며 향후 정치 행보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디에서 뭐라든 나라를 걱정하면서 하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 주변에서는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빨리 등판해야 한다는 의견과 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신 한지아 국민의 미래 당선인은 이미지가 많이 소모된 부분이 있다며 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총선 불출마로 원내 진입을 못했고 당내 세력도 전무한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이 위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아이돌로 착각하다 당을 말아먹었다며 맹비난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차기 대권 구도에서 탈락했다며 한 전 위원장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 1위인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역할이 있다는 반론도 많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더 질 수 있는 거를 그나마 덜 지게 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정부 여당에 엄청난 지금 악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거를 한동훈의 개인기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한 친한계 인사는 한 전 위원장이 읍소하지 않았다면 범야권이 200석을 가져갔을 것이라며 막판 보수 결집에 분명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한은 기자, 정치부 유승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권의 지도부가 공백이 상황에서 뭔가 후속 인사들이 막 속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 비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표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퇴로 여권 핵심 자리들이 줄줄이 공백입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대통령은 국회 200석도 방어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2대 국회에선 범야권을 다 합친 192석에서 만일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8표만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거든요. 거부권을 써서 법안을 돌려보내도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있는 겁니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 소추도 의결할 수 있고요. 대통령으로서는 이 비어있는 자리도 메워야 하는데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벌써부터 뭐 특검법 찬성 이야기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던데 그렇죠. 자, 이 핵심 자리들 그럼 빨리 채워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를 채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뜻을 잘 이해하고 국정 운영을 보좌하는 자리로 대통령 그림자로 불릴 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과 내밀한 소통이 가능해야 하고요. 또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 여당과 소통도 잘 되는 사람이어야 하고요. 현재 거론되는 인물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장제원 의원이 있는데요.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서울대 후배이고요. 장 의원은 대표적인 친윤 의원이죠. 하지만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관련된 이미지에 부담이 있고요. 또 이 장 의원은 친윤 색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국정 쇄신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또 현역 의원 신분으로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원희룡 전 장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뭐 이르면 주말이라도 발표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 보고요. 국무총리는 어떻습니까? 네, 비서실장보다 더 난항입니다. 왜냐면요, 이 총리 임명에는 야당 동의가 꼭 필요하거든요. 협치를 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쇄신 이미지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부겸 전 총리, 김병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등이 거론됩니다. 야당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야권 출신인 김 위원장과 김 전 총리는 야당이 마냥 반대만 하진 못할 거라는 판단이 있고요. 두 사람 역시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또 김부겸 전 총리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 하마평에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권영세, 주호영 의원 등 여당 중진 의원들도 거론되고 있고요. 김부겸 전 총리 측은 오늘 맡을 생각이 없다라고 하던데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선대위원장 맡았었거든요, 민주당. 만약에 제안을 한다면 그것도 파격적인 제안일 것 같긴 하네요. 자, 여당은 어떻습니까? 네, 여당은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태로 여당 자리도 현재 공백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자리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원들이 뽑는 거니까요. 이 전당대회를 치러야 해서 시간이 조금은 걸리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석 방어를 위해서라도 누가 오는지가 중요합니다.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두 사람, 바로 이번 총선 수도권에서 어렵게 살아 돌아온 안철수,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 당선 이후 행보는 조금 다릅니다. 나 전 의원은 어제 뼈를 깎는 성찰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의 입장을 낸 뒤 대외 행보는 자제하고 있지만 안 의원은 어제 의대 증원 책임자 경질이 불가피하다, 또 오늘은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면서 대통령실과 빠르고 선명하게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 더 신선한 인물로 당이 바뀌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런 당내 의견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16년 만에 강북 도봉갑을 뚫은 1987년생 김재섭 당선인입니다. 김 당선인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개혁 경쟁을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대표 견제 역할도 맡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가장 궁금한 사람 행보가 바로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인데요.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네, 일단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 주변에서도 당분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요. 다만 이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던져놓은 정치 개혁안을 완수해야 한다, 이런 의지가 강한 만큼 여의도 복귀는 예상되는 수순인데요. 하반기 전당대회보다는 이 다음 재보궐선거로 국회 입성을 노릴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인 기자, 유승진 기자였습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재차 만날 의향이 있다고 나섰는데요. 야당의 협치 없이는 국정 운영이 어려울 테니 민생 주도권까지 쥐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과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이재명 대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라며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뭐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일제히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에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민생이 너무 어려워져 있는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수장격인 민주당의 대표의 만남 없이는 국정을 풀어나기가 어렵죠. 앞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할 때마다 거부해왔습니다.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됩니다. 이 대표는 영수회담이 성사되면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 원 지급을 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3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선 공통 공약은 대승적으로 이행하자고 제안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도 협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일단 내부 정비가 먼저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현충원 참배 뒤에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재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선 사법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총선 하루 전엔 법원 앞에서 10분 넘게 입장문을 읽어내려갔던 이재명 대표.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들어갔습니다. 당선은 됐지만 사법 리스크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기직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대표가 출석한 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 기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 1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회장의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총선 직후 또 법원 출석에 친명 인사들은 사법부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당선인은 자기들의 형식 논리에 갇혀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며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가 총선을 이유로 재판 일정 조정을 요청했지만 구인장 발부를 언급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재판부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구인장 발부는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대표는 이달에만 3차례 더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구성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군소정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을 시도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 구성 기준을 10석으로 낮춰주면 지금도 바로 가능해집니다. 우경기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당선인들과 함께 서울 현충원을 찾아 사직생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다음 주엔 당선인 전원이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김해 봉화마을에서 워크숍도 가질 예정입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당의 분명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일정이라며 노무현 문재인 계승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우선 나설 계획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원구성 협상에 참여할 수 있어 상임위원장이나 간사가 될 수 있습니다. 12석인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했던 새진보연합 등과 손을 잡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회찬 의원의 정의당과 평화민주당이 있었죠. 평화민주당이 공동의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새진보연합 측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건 없다면서도 지난번 조국 대표 예방 때도 공동교섭단체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습니다.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10석으로 낮춘다면 당장도 가능해집니다. 민주당은 총선 전 기준 완화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상생국회라는 측면에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인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조국혁신당에 대해 중요한 정치 세력이라 당연히 존중하고 함께 가야 한다며 대화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장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는 건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와 이번에 야권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총선에서 이겼어요, 민주당. 자, 일제히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대표를 만나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간단히 설명해 만나든 만나지 못하든 잃을 게 없다는 겁니다. 과거 대통령과 야당 수장들 종종 만났었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나란히 앉는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영수회담이 이뤄지면 피해자가 아닌 국정의 파트너로서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는 제1야당 지도자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취재를 해보니 영수회담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민생을 챙기려는 야당 대표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만나게 되면 야당이 주장해온 특검법이나 민생 공약들을 제안할 수 있게 되죠. 만약 대통령이 받지 않아서 영수회담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불통 프레임이 더 강화될 뿐이니 손해보는 건 없다는 겁니다. 아까 고민정 의원은 행정부 수장과 입법부 수장과의 만남이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만나면 이재명 대표는 뭘 제안할까요? 네, 정치적 이슈보다는 민생 이슈를 먼저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총선 때 공약했으니 추경을 제안하거나 의대 증원 협의체 다시 제안할 수 있고요.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검법 등을 수용하라고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 역시 테이블에 오를 수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는 의제들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역시 불통의 프레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만큼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보면요, 총선 전엔 정권 심판을 많이 외쳤던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총선에서 이긴 뒤에는 그런 메시지를 좀 안 내고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충원 참배 모습을 보면 더 그게 부각되는데요. 한번 살펴보시죠. 사회 진행 특별히 없는 모양이군요. 진행하겠습니다. 네, 현장에서 즉흥적인 발언을 많이 해왔었는데 오늘은 준비된 원고를 꺼내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대통령에 대한 표현도 깍듯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 지도자라는 무게감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핵심 측근의 설명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잘해서 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민생이고 특검 등 정권 심판은 후순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조국혁신당도 좀 살펴볼 텐데 교섭단체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교섭단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회에서 갖는 권한과 상징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교섭단체가 되면 우선 원구성 협상에 참여해서 상임위 간사를 둘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사들만 협의한다고 처리되는 게 아니라요. 3인 간사 체제가 되는 겁니다. 또 의석수에 따라선 상임위원장을 배분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교섭단체가 되려면 지금 이제 20석이 필요한데 지금 12석이에요. 그죠? 모자랍니다. 지금. 이거 채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교섭단체 기준은 20석인데요. 조국혁신당 12석에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등 야권 군소정당들을 모아보면 18석이 됩니다. 2석이 모자라죠. 더불어민주연합 내에 있는 시민사회목 2명의 당선인이 있는데 이 2명까지 포함하면 20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민주당에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갈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고요. 만약 20명을 채우기가 힘들다면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는데요. 이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해서 전적으로 민주당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럼 키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는 건데 의지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총선 전에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당장 이번 국회에서는 안 하고 다음 국회 때 논의하겠다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 적극적이진 않더라고요.
교섭단체 기준을 낮추려면 결국 여당과 협상하고 뭔가를 내줘야 할 텐데 그렇게까지 해서 당장 혜택 보는 건 조국혁신당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조국혁신당 힘을 키워주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내부 의견도 있었고요. 미묘한 긴장감도 있는 거군요. 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였습니다. 네, 대한의사협회가 이번 총선 결과는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며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의협회장 당선인은 비대위 간부의 면허 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요구를 받아주지 않은 판사를 푸들에 빗댔습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심판은 사실상 정부에 내린 심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보여진 쇼에 불과한 대화 시도와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일관성 없는 태도로 인해 총선용 포퓰리즘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의협 비대위 측은 전공의 집단행동을 선동한 혐의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태구 비대위원장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을 향해서도 정치적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면택 차기 의협회장 당선인도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한 판사는 지금 당장 법복을 벗고 정치에 나서라며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브리핑을 사흘 연속 열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나 의료계의 의대 증원 관련 목소리에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네, 오늘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정부에 제시할 통일안을 만들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던 날입니다. 하지만 의협 내부 갈등 때문에 무기한 연기됐죠. 의대 교수단체들 중심으로 의협은 일단 빼고 단일안을 마련하는 걸 논의 중입니다. 홍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면서도 제각각 목소리를 내왔던 의사 관련 단체들. 많은 목소리를 따로 내고 있던 그런 조직들이 이곳에서 모여서 합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뒤늦게나마 총선 직후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와 이면택 차기 회장 당선인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협상 조건으로 내건 의료계의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 마련이 무산될 위기, 전국 의대 교수 단체들 중심으로 우선 의협을 뺀 채 단일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관계자는 의협과 함께하길 바라지만 교수, 전공의, 의대생이라도 먼저 통일된 안을 논의하는 방향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된 안의 내용이나 의사결정 방식은 전공의들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교수들은 부모와 같은 심정이라 전공의, 의대생들의 수련과 교육에 지장이 생길까 의협보다 마음이 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총선 참패 이후 개각 개편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의정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지도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윤수민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뭔가요? 무슨 리스크가 있나 보죠? 네, 바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당선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민주당에서는 검찰이나 선관위가 야당 당선인들을 선거법 위반을 빌미로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선관위가 아마 숱하게 우리 민주당 야당 후보 당선자들을 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십 명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면서 방어할 건가가 저는 오히려 더 고민이 큽니다. 김용민 의원, 검찰의 수사로 의원직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검사 탄핵으로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선거 참패한 여권이 검찰 수사로 야당 당선인을 당선 무효로 만든 뒤 보궐선거로 의석수를 가져가려 한다는 의심을 드러낸 겁니다. 글쎄요, 선거법을 어겼다면 수사를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민주당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네, 여야가 선거 직전까지도 서로 고소고발전을 치열하게 주고받았거든요.
민주당 후보 21명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후보 총 22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되어 있습니다. 박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후보는 40여 명의 식대 100여만 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고소고발만 선거운동원 포함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당하면 이제 수사를 할 거다. 당선인 중에도 꽤 있나 보죠. 네, 민주당 먼저 보면요. 양문석 당선인은 아파트 재산 축소 신고 의혹으로, 민영배 의원은 위장병역 의혹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박덕흠 의원이 지역 구민에게 무료 마술쇼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을 당한 상태고요. 김영동 의원도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 의혹으로 어제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습니다. 만약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이 선거 끝나면 늘 이제 선거법 위반 이런 논란이 있어 왔는데 실제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까? 네, 지난 21대 총선을 보면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는 27명인데요. 이 중 4명만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훈주 전 의원은 당선 무효형이 유력하자 선고 직전 사퇴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준석 대표인데요. 뭘 주거니 받거니 했나 보죠? 네,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말을 먼저 꺼낸 건 홍준표 시장이었습니다. 홍 시장 본인의 팬사이트에서 지지자가 당선된 이준석 참 영악하다고 비판했는데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이라며 감쌌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비판을 했던데 또 호평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를? 네, 홍 시장 이번 총선 앞두고 이 대표에게 쉬운 길로 가라고 조언했었죠. 이 대표한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떨어지면 의회도 못 들어가면 정치 낭인이 된다. 지역구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가도 내가 보건 데는 네가 될 데가 없다. 그래서 비례대표 나가거라.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이준석이 대한민국에 당선될 수 있는 지역구는 없다라고 이제 단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딱 한 군데 찾아보자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게 동탄이었죠. 조언대로 한 건 아니지만 이 지역구에서 살아남자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평가한 거죠. 네, 이준석 대표도 뭔가 화답을 했습니까? 네, 이런 평가에 화답하듯 이 대표는 이 후임 총리로 홍 시장을 거론했는데요. 화끈하게 인선해야 한다. 젊은 층에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 시장을 총리로 모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친윤에 쓴소리했던 두 사람, 이제 당적은 서로 달라졌지만 앞으로 어떤 케미를 보여줄까요? 네,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낙선한 원희룡 후보와 이천수 후원회장 보이는데요. 무슨 얘기일까요? 네, 두 사람 오늘 이 패배의 아픔을 딛고 이 낙선 인사에 나섰는데요. 마지막까지 함께였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 늘 함께 돌보고 시장 잘 되게 할 거예요. 우리는 선거 때만 반짝 그런 거 아닙니다. 이천수 선수는 끝까지 정말 열심히 돕네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선거 끝나도 개항을 안 떠난다고 하나 보죠. 네, 계속 개항에 살고 이 선거사무소도 그대로 두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울면서 뿌리는 씨앗이 앞으로 분명히 기쁨으로 열매를 거둬들이는 날이 올 거다. 저는 개항을 떠나지 않겠다. 여기에서 계속 살겠고. 낙선하고 인사가 아니고 새로운 출발의 인사. 뭐 다음 선거까지 생각한다면 떨어지더라도 어쨌건 눈도장 잘 찍고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 낙선 인사도 선거운동처럼 합니다. 지역구를 잘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던 안기령 후보, 도봉에 남아 더 자주 인사드리겠다고 했고요. 양승조 후보도 이웃 양승조로 곁에 있겠다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정은천 후보는 죄수를 호송하는 수레인 함거 유세차에 올라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패배 아픔 추스리고 낙선 인사에 나선 후보들 4년 뒤 결실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하철 승강장에서 누워서 자거나 다른 승객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추태를 부리는 지하철 취객이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발생한 음주로 인한 지하철 안전사고 하루에 30건 가까이 됩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지하철 승강장에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역무원이 깨워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누워서 여기 계세요. 서울의 또 다른 지하철역.
남성이 소화기를 뿌려댑니다. 술에 취한 승객이 처음 본 여성 승객한테 벌인 짓입니다.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객들이 늘면서 음주로 인한 지하철 사건 사고가 덩달아 늘었습니다. 올 1월에서 3월까지 석 달 동안 서울교통공사에 제기된 취객 관련 민원은 2,545건입니다. 음주로 인한 지하철 안전사고가 하루에 30건 가까이 벌어지는 셈입니다. 취한 상태에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직원과 지하철 보안관에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일도 끊이지 않습니다. 폭언, 폭행 피해 사례 10건 중 7건은 음주가 원인이었습니다. 권투 자세를 하더니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저희는 같이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하고. 서울교통공사는 나들이 승객이 증가하는 6월까지 대대적인 안전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젤리를 나눠 먹은 남성 4명이 마약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였는데요. 해외에서 유통되는 대마 젤리가 국내로 들어와서 비상입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한 식당 골목 앞에 구급차가 멈춰서고 구급대원들이 남성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은 버티기 힘들다는 듯 허리를 숙입니다. 우리 가게에 이제 전화 예약해가지고 4명이 이제 남자분 4명이 왔거든요. 나도 우리 손님인지도 모르고 밖에 나와가지고 알았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마약 그러니까. 어제 저녁 8시쯤 119로 식당에서 젤리를 먹은 뒤 어지럼증이 심해졌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소방이 출동해보니 30대 남성 4명이 대마 젤리를 먹은 상태였습니다. 일행 한 명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나눠준 겁니다. 경찰의 마약간이 시약 검사 결과 4명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입건됐습니다. 그제 낮에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에서 대마 젤리를 나눠 먹은 남매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들도 젤리를 먹은 뒤 고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태국에서 젤리를 사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거부감 없이 손쉽게 먹는 대마 젤리에 경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미국, 동남아 등 일부 대마합법 국가에서 대마 젤리 등이 유통되고 있는데 이걸 국내로 들여오거나 먹는 건 불법입니다. 지난달 식약처는 대마 유사 성분 HHCO 아세테이트까지 국내 반입을 차단하며 대마 젤리 막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도로를 가로질러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가 검거된 불법 체류자, 찌그러진 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에 딱 걸린 건데요. 이세하 기자입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왕복 8차로 도로. 붉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맨발로 도로를 가로질러 내달립니다. 그 뒤를 경찰관 3명이 빠르게 쫓습니다. 그제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이태원동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찌그러진 차량을 수상히 여겨 차량 조회를 했는데 소유주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벌금 150만 원을 내지 않은 수배범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달아났고 1km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저랑 저희 동료 한 명이 쫓아가고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고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잡고 보니 라이베리아 출신의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을 입건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정부는 6월 말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경기 고양시가 학교가 멀리 배정된 학생들을 위해서 통학용 버스 노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굣길 버스가 없어져서 통학 대란을 겪고 있는데요. 20분 거리를 1시간 걸려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등굣길 시내버스가 중학생들로 콩나물 시루가 됐습니다. 아침마다 전쟁난 통에 피난처로 도망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후는 학교 앞이 주차장입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정문 앞 도로는 학생들을 태우러 온 학부모 차량들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삼송과 원흥 택지지구 인구가 급증해 학교가 부족해지자 고양시는 기존의 먼 학교로 배정하는 대신 직통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등교버스를 2대에서 1대로 줄이고 학교 시간 운행은 아예 없앤 겁니다. 많이 걷고 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해서 걸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죠. 학생들은 20분 거리를 1시간 걸려 빙 돌아가야 합니다. 저희 반 친구들은 한숨 쉬면 버스 없어지는데 우리 어떻게 등하교 하냐. 고양시는 다른 버스 노선을 늘려야 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통학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쿠팡은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독점으로 중계하며 유료 회원을 유치했는데요. 멤버십 요금을 58%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쿠팡이 내일부터 신규 가입자의 유료 회원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까지만 해도 2,900원이었던 요금이 2년 4개월 만에 3배가량 뛴 셈입니다. 기존 회원은 8월부터 오르는데 인상폭이 커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요 금액으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지켜볼 요량이고. 쿠팡은 유료 회원에게 무료 2길 배송, 무료 반품과 무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해왔습니다. 최근 쿠팡이 독점 중계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개막전, 마스터스 골프 대회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보기 위해 유료 회원이 된 회원들은 해지를 고민합니다. MLB 중계 같은 걸 한다 그래서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8,000원대는 좀 많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해지를 해야 될까 고민. 지난해 멤버십 가입자 수가 1,400만 명을 넘은 쿠팡. 특히 지난달 서울에서 처음 열린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독점 중계할 땐 경기 티켓마저 유료 회원만 살 수 있게 해 가입자가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멤버십 요금 인상에 대해 쿠팡은 쿠팡 플레이 콘텐츠를 늘리고 로켓 배송을 전역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올해부터 3년간 3조 원을 투자해 유료 회원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700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추징 보전된 금액은 80억 원 가량에 불과합니다. 횡령금으로 선물 등에 투자하다 거액을 날린 걸로 알려져서 남은 600억 전액 환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은행 자금 70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 형제. 횡령액 어디에 썼습니까? 횡령에 다 쓴 게 사실인가요? 대법원은 이 둘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각각 332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며 50억 원은 공동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형제는 2012년부터 6년간 은행 자금 707억 원을 횡령해 주가지수 옵션 거래 등에 썼습니다. 회사 돈 인출 근거를 만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물품 거래 대금으로 위장해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환수할 수 있느냐입니다. 횡령액은 700억 원이 넘는데 현재 검찰이 청구해 추징 보전된 금액은 80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전 씨는 횡령금으로 선물 투자 등을 하다 300억 원 넘게 날렸고 동생은 뉴질랜드 골프장 리조트 관련 인수자금과 부지 매입에 썼다가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탕진하고 손해본 금액이 큰 데다 교묘하게 빼돌린 돈도 많아 전액 환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정상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유는 중국 견제입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두고 3자 간의 안보 동맹을 맺은 건데요. 이 미국 겹겹이 중국을 포위하는 모양새입니다. 워싱턴 최주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 필리핀 첫 3국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은 중국 견제입니다. 하루 전 미일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압박 수위를 높인 데 이어 미중 패권 경쟁의 요충지인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Any attack on Philippine aircraft vessels or armed forces in the South China Sea would invoke our Mutual Defense Treaty.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며 접근을 막고 있는 중국에 대해 군사적 충돌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직접 개입 의지를 미일 양국이 드러낸 겁니다. 기존 남중국해 합동훈련에 더해
내년부터 합동 순찰도 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이른바 새로운 실크로드 전략인 1대1로에 맞서기 위해 필리핀의 주요 기반 시설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난 2017년 쿼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방위적인 방어선 오커스로 중국을 포위한 미국은 지난해 한미일에 이어 이번 필리핀까지 다양한 소다자 협의체를 더해가며 반중국 연대를 확장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반발했습니다. 白纸黑字再清楚不过了，这不是针对中方的肆意抹黑攻击，又是什么？ 미국 현지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두 개의 전쟁과 씨름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동맹을 구축해 중국에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번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르면 48시간 내에 이스라엘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 똑같이 대응할 거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이유일까요? 배정현 기자입니다. 이란이 이르면 24시간에서 48시간 내 이스라엘 남부나 북부를 공격할 수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각 어제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같이 내다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내 미국 대사관도 현지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안전지역으로 분류되는 예루살렘 등 이스라엘 중심부를 떠나지 말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경계태세를 높은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אנחנו ערוכים ומוכנים בהתקפה ובהגנה במגוון יכולות של צה"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자국 남부의 공군기지를 방문해 재차 이란에 으름장을 놨습니다. אמרתי שאנחנו בימים מאתגרים. אנחנו בעיצומה של המלחמה בעזה שנמשכת במלוא עוזה, אבל אנחנו נערכים גם לתרחישים של אתגרים מזירות אחרות. מי שפוגע בנו, אנחנו פוגעים בו.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감행할 경우 가자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미국은 물론 유럽 국가들까지 이란의 공격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We warn Iran not to use this attack as a pretext to escalate further in the region. 앞서 이란은 지난 1일 시리아 내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한 뒤 보복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또 러시아의 폭격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발전소가 타깃이었는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민간인들이 쓸 전기를 끊어놓고는 마치 인심 쓰는 듯 추운 겨울은 피한 거라며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불이 붙은 한 건물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수도 키이우 인근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최대 규모의 트리필스카 화력발전소로 러시아의 폭격에 파괴된 겁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지난 11일 미사일과 드론 80대 이상을 투입해 전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혔습니다. 키이우뿐 아니라 오데사 등 곳곳의 발전시설이 주요 타깃이 됐습니다. 하르키우의 한 발전소도 폭격을 당해 주변이 단전되면서 시민 20만 명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Оборудование, генерация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и тепла прекращена. В городе сейчас без Харьковской 35 очень сложно. Ощущается огромный дефицит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푸틴 대통령은 침공 목표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비무장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오히려 인도적 배려를 했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И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отвечать. Я хочу подчеркнуть, мы даже исходя из гуманитарных соображений зимой не наносили ни на каких ударов.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의 패트리어트 등 방공 장비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전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극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던 미식 축구 스타 오제이 심슨이 사망했습니다. 세 개의 사건은 영원히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My health is good. I mean, obviously I'm dealing with some issues, but hey, I think I'm just about over it, and I'll be back on that golf course hopefully in a couple of weeks. 70년대 미국 최고의 미식축구 슈퍼스타 오제이 심슨의 생전 마지막 모습입니다. 수척한 모습에 목소리도 잠겨 있는데 영상 공개 후 2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슨의 가족들은 심슨이 지난 10일 암투병 끝에 숨졌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 프로미식 축구 명예의 전당에 오르며 당대 최고 스포츠 스타였던 심슨. 1994년 전처와 그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며 한순간에 운명이 바뀝니다. 체포 과정에서 도주하는 모습은 미 전역에 생중계됐고 평결 장면은 1억 5천만 명이 시청하며 세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에 심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수많은 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심슨은 인종차별 문제를 거론하며 증거를 무력화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초호와 변호인단의 수임료만 당시 300만 달러, 40억 원이 넘습니다. Orenthal James Simpson not guilty of the crime of murder. 만장일치 무죄였지만 배심원단 12명 중 9명이 흑인으로 교체된 뒤 결과여서 여전히 그의 무죄는 논란입니다. Well, it was a very dramatic time in American history. The country was divided along racial lines. It had a reputation for racial discrimination. So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case was to pick a jury that would be understanding of that. 심슨은 그 이후에도 인터뷰에서 흉기를 들고 있던 기억은 난다고 언급하거나 강도죄로 징역 33년을 선고받으며 계속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외신들은 미국 대중문화 역사상 가장 큰 흥망성쇠를 겪은 인물이 눈을 감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도심 속 청계천이 한복 패션 쇼장이 됐습니다. 전통미의 현대적 감각까지 더해진 한국의 멋. 만나볼까요? 이현용 기자입니다. 청계천가로 전자음악이 울려 퍼지고 모델들이 등장합니다. 360m 거리 산책로가 런웨이가 됐습니다. 정열적인 붉은색 치마에 시원한 민소매부터 두루마기에 벙거지 모자 조화가 어색하면서도 근사합니다. 기존 전통 한복에서 최소화했던 화려하고 큼직한 액세서리는 한복의 화려함을 극대화합니다. 한복인 듯 아닌 듯 현대적 감각이 더해진 퓨전 한복 보는 맛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 청계천의 예쁜 문화나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게 된 것 같아서 되게 감명 깊게 봤습니다. 점심시간에 산책하러 나왔다가 좀 지나게 됐는데 삭막한 회사 생활에 되게 좋은 재미거리가 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한복을 알리기 위한 패션쇼입니다. K-팝을 대표하는 BTS와 블랙핑크 등이 한복을 입으면서 해외 팬들의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의 한복을 직접 입어볼 수 있는 팝업 전시장은 다음 달까지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밍크골의 어미와 새끼가 함께 헤엄치는 모습, 울릉도 해상에서 세계 최초로 포착됐는데요. 임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래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칩니다. 잠시 뒤 나타난 새끼 고래. 어미 품에 붙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따라갑니다. 지난 2일 국립수산과학원이 울릉도 해상에서 세계 최초로 포착한 밍크고래 어미와 새끼가 동시에 헤엄치는 장면입니다. 밍크고래는 몸이 가늘고 길며 주둥이가 뾰족하고 가슴 지느러미 중앙에 흰 띠가 뚜렷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수산과학원이 포착한 두 밍크고래 몸에는 아열대 열대지방 상어에게 물린 상처가 관찰됐습니다. 어미가 태평양 따뜻한 바다에서 낳은 새끼를 데리고 대한 해협을 거쳐 울릉도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명확한 회유 경로들을 추정할 수가 있어서 향후에 고래류를 보존하는 데 좋은 자료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밍크고래는 4, 5월 동해상에 약 780마리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이번 관측에서는 떼지어 헤엄치는 참돌고래 약 400마리와 미확인 고래 중 3마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봄바람에 흩날리는 노란 물결이 봄을 화사하게 수놓습니다. 오늘 부산의 유채꽃밭 모습인데요.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주말엔 잠깐 계절의 시계가 7월 중순의 여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내일은 27도, 모레는 무려 29도까지 올라서 낮엔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있으시다면 한낮엔 단소매 차림에 아침, 저녁으로는 걸칠 수 있는 얇은 외투 챙기시면 좋습니다.
봄볕 대기도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작은 불씨도 한 번 더 살펴야 합니다. 대구와 울산은 내일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서 마스크도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13도 안팎에서 시작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엔 대전과 대구 27도 등 오늘보다 2도 높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며 고온 현상은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선거로 드러난 민심을 받들겠다며 그동안 안 만났던 이재명 대표와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만나겠다고 하고요. 자, 대통령도 또 거대 야당 대표도 정치적 이해득실 따지지 말고 힘겨루기 하지 말고 국민만 생각하고 민생 협치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제는 협치의 시간. 뉴스의 맛입니다. 감사합니다.